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 후 매달 2천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온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꿈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30억짜리 건물을 영끌에 사들인 한 남자.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누구보다 치밀하고 신중했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5년 뒤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가족마저 떠났습니다. 화려한 건물주에서 빈털터리로 전락한 그의 이야기. 왜 그의 인생은 이렇게 무너진 걸까요? 오늘 영상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인공을 김 부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부장은 올해 62세.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주로 투자 검토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숫자에 강한 사람, 리스크 관리의 전문가로 통했죠. 수많은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 리스크를 분석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퇴직을 2년 앞둔 2018년, 김 부장은 은퇴 후의 삶을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6억 원과 그동안 모은 저축 4억 원 총 10억 원의 종자돈을 가지고 있었죠.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주식. 너무 변동성이 크다. 펀드. 수수료가 부담스럽다. 예금. 금리가 너무 낮다. 그러다 한 부동산 세미나에서 들은 말이 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건물주가 되세요. 매달 임대료가 통장으로 들어오는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진짜 돈이 돈을 버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다릅니다. 주택과 달리 임대료도 높고 계약 기간도 길어요. 한번 좋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3년, 5년은 걱정 없습니다. 김 부장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잖아요. 임대료야말로 가장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 아닌가? 더욱이 김 부장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투자 검토를 해온 경험, 숫자를 분석하는 능력, 리스크를 관리하는 노하우. 나라면 실패할 리가 없어. 그는 스스로를 투자의 전문가라 여겼습니다. 2019년 초, 본격적인 물건 탐색이 시작됐습니다. 김 부장은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강남, 홍대, 이태원. 하지만 어디든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10억으로는 변두리 낡은 건물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운명적으로 만난 곳이 바로 신사동 가로수길이었습니다. 2019년 봄, 가로수길을 처음 걸었을 때의 감동을 김 부장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화려한 카페들, 트렌디한 레스토랑들, 그리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젊은이들.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거리였죠. 여기라면 절대 망하지 않겠어. 마침 가로수길 한복판에 30억 원짜리 4층 건물이 매물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1층은 유명 카페, 200슬래시 사인 4층은 사무실로 임대되어 있었고요. 월 임대료 총합은 2천만 원일 표면 수익률로만 따져도 연 8%였습니다. 김 부장은 계산해봤습니다. 30억에 사서 매달 2천만 원씩 들어온다면 1년에 2억 4천만 원, 여기서 세금이랑 관리비 빼면 2억 정도 남겠네. 15년이면 원금 회수고 그 이후부터는 순수익이야. 물론
자기 돈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20억을 대출받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김 부장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가로수길이야. 서울에서 가장 핫한 거리 중 하나잖아. 임대료가 떨어질 리 없어. 은행에서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라는 신분, 안정적인 소득, 그리고 가로수길이라는 입지. 모든 조건이 완벽했죠. 20억 대출은 생각보다 쉽게 승인됐습니다. 2019년 6월, 드디어 계약 체결. 등기소에서 건물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걸 본 순간 김 부장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나도 진짜 건물주가 됐구나. 첫 달 임대료가 통장에 들어왔을 때의 기분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월급과는 다른 성격의 돈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진짜 부동산 소득이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김 부장, 이제 건물주네요. 부러워요. 가로수길 건물주라니 대단하세요. 김 부장은 으쓱했습니다. 마치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올라선 기분이었어요. 2019년 말 퇴직할 때까지 매달 2천만 원이 어김없이 입금됐습니다. 퇴직 후의 삶에 대한 불안은 완전히 사라졌죠.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어. 일하고 싶으면 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김 부장의 꿈은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금방 지나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가로수길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던 거리는 텅 비어갔고 화려했던 카페와 레스토랑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 건물의 1층 카페가 첫 번째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임대료 좀 깎아주실 수 없을까요? 매출이 70% 이상 떨어졌어요. 카페 사장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도 사정이 있었어요. 매달 1,100만 원씩 나가는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했거든요. 이해는 하지만 저도 사정이 있어서요. 조금만 더 버텨보시죠.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 하반기 1층 카페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월 800만 원의 임대료가 사라진 순간이었죠. 설상가상으로 2층 사무실 세입자도 계약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재택근무로 바뀌면서 사무실이 필요 없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김 부장은 당황했습니다. 한 번에 1,400만 원의 임대 수입이 증발했어요. 남은 임대료는 고작 600만 원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빨리 새 세입자를 구해야겠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거든요. 몇 달을 기다려도 세입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이 되어서야 겨우 1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지만 임대료는 기존의 절반 수준인 400만 원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공실로 놔두면 관리비만 나가니까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상권의 변화였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소비 패턴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온라인 쇼핑의 급속한 확산, 재택근무의 일상화, 그리고 무엇보다 핫플레이스의 이동. 젊은이들이 가로수길 대신 찾기 시작한 곳은
성수동과 한남동이었습니다. 더 새롭고 더 트렌디한 곳들 말이에요. 가로수길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성수동 가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이 김 부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2021년 말 김 부장의 건물 임대료는 총 1,2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처음 매입할 때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김 부장의 대출은 변동금리였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연 2.9%였던 금리가 3.5%, 4.2%, 5.1%로 계속 올랐어요. 월 대출 이자가 580만 원에서 900만 원, 그리고 1,1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김 부장은 매달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임대료 1,200만 원에서 이자 1,100만 원을 빼면 100만 원, 여기서 관리비, 세금까지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자기 돈을 넣어야 하는 상황. 30년 동안 모은 저축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파산하겠어? 김 부장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임대 문의가 들어오길 기다렸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괜히 건물 같은 거 사서 이 꼴이 났잖아. 애초에 왜 빚까지 내가면서 그런 걸 샀어? 그때는 이럴 줄 몰랐잖아.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야? 최선을 다해서 이 결과야? 우리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가고 있어? 집안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마다 터지는 싸움. 김 부장은 집에 있는 것조차 괴로워졌어요. 2023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기준금리는 3.5%까지 올랐고 김 부장의 대출 금리도 따라서 6.2%까지 치솟았습니다. 월 이자만 1,300만 원, 임대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층 세입자마저 이사를 가겠다는 통보를 한 거예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같은 돈이면 성수동에 더 좋은 사무실을 구할 수 있어서요. 김 부장은 필사적으로 만류했습니다. 임대료를 조금 깎아드릴게요. 제발 나가지 마세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상권 자체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에게 가로수길은 더 이상 매력적인 곳이 아니었거든요. 2023년 중반 김 부장의 건물 공실률은 60%를 넘어섰습니다. 월 임대료는 고작 800만 원, 하지만 나가는 돈은 이자만 1,300만 원, 관리비와 세금까지 포함하면 1,500만 원이 넘었어요. 매달 700만 원씩 적자. 1년이면 8,400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김 부장의 저축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퇴직금과 저축으로 모았던 10억 원 중 이미 절반 이상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길거리에 나앉겠어.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아내는 결국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자녀들도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빠가 괜히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김 부장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돈도 가족도 모두 잃었어요. 2023년 말
김 부장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건물을 팔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현재 시세로는 20억 정도가 한계예요. 상권이 많이 죽었고 공실률도 높아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김 부장은 절망했습니다. 30억에 샀던 건물이 20억밖에 안 된다니? 좀 더 기다리면 오르지 않을까요? 글쎄요. 가로수길 상권이 예전 같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지금이라도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 늦으면 더 떨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2024년 초, 김 부장의 건물은 결국 20억에 매각됐습니다. 20억으로 대출 20억을 상환하고 나니 김 부장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동안 지출한 이자와 관리비까지 합치면 총 손실은 15억 원에 달했거든요. 30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전 재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현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건물주에서 세입자로 전락했죠.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생활비는 국민연금과 작은 알바로 겨우 버티고 있어요. 그가 5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상권은 영원하지 않다. 가로수길은 한때 서울에서 가장 핫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트렌드는 계속 바뀌어요. 홍대에서 강남으로, 가로수길에서 성수동으로. 지금의 핫플레이스가 내일도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권 투자를 할 때는 현재의 상황만 보면 안 돼요. 10년, 20년 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금리 리스크를 절대 간과하지 마라. 김 부장의 가장 큰 실수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금리 시대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죠.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금리가 2배가 되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유자금 없이 빠듯한 계획을 세우면 금리 상승 시 바로 위험에 빠져요. 세 번째, 영끌 투자는 절대 금물이다. 김 부장은 10억으로 30억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레버리지를 3배나 낀 거예요. 수익률이 높을 때는 좋지만 손실이 날 때는 3배로 커집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은 잃어도 되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걸고 하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네 번째, 분산 투자의 중요성. 김 부장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30억 원짜리 건물 하나에 모든 걸 걸었죠. 만약 여러 지역, 여러 유형의 자산에 분산 투자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산보다 중요한 건 관계다. 돈을 잃는 것도 아프지만 가족을 잃는 건 더 아픕니다. 김 부장은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었어요. 투자 결정을 할 때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가족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김 부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건물주라는 타이틀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무리한 투자로 인해 더 큰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안전망은 돈만이 아니라 지혜와 가족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가족을 잃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김 부장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영끌에서라도 건물주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안전하게 분산 투자를 택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제 사례를 통한 투자 교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별표 순수 나레이션 멘트만 별표 남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 대본을 별표 25분 분량 타임라인에 맞게 끊어 읽기 좋은 템포 별표로 나눠드릴 수도 있습니다. 해드릴까요?